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기초 강의 첫 강인데요. 어제 이제 심종욱 교수님한테 전반적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과목은 또 2차니까 제가 2차 얘기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도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에듀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면 Q&A 있잖아요. 여기 오면 이제 질문하는欄이 있거든요. 거기 질문하는欄에 보면 이제 뭐 저한테 합격해서 너무 그동안 고마웠다 하는 글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두 개 모자라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 모자라는 게 나아요? 많이 모자란 게 나아요? 아니 많이 모자라면 속도 안 상해. 뭐 어떡하겠어. 뭐 한 20개 모자라면 그냥 경험이었던 거지. 근데 사람이 하나가 모자라면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도와달라. 당신들은 강의만 하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왜 이 신청은 안 도와주냐. 그래서 제가 하도 하나 모자란 분들이 있어서 저도 있지만 우리 중개사법 같이 강의하는 장석태 교수님, 한병현 교수님, 이제 내년에는 임종성 교수님도 한 분 더 오시는데 이렇게 세 분이 올해는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각자 다 풀었어. 다 풀어가지고 쥐잡듯이 풀어가지고 이 신청감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없어요. 이 신청감이. 근데 없는데 도와달래. 그 없는 걸 어떻게 도와줘? 내가 볼 때는 이 신청감이 안 돼. 그래서 세 명이 각각 풀었어. 자기가 각자 다 풀어서 셋이서 다 의견 조합을 해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제가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느냐.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첫 대면이니까 뭐 다 뭐 지 말이 맞다 그러겠지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제 말을 믿어보시고 이렇게 세월 지나면서 한번 진짜 느껴보세요. 진짜 임선정이 마이크 들고 헛소리 하는지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우리 심정욱 교수님한테 들었던 민법이라는 과목, 또 우리 이영방 교수님한테 배우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2차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실무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그 김희상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공법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그 다음에 이제 세법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공시법은 또 우리 배상윤 교수님 등기법이라는 거하고 공간구조법 그거 이제 과거의 내용으로 따지게 되면 지적법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문항수 배점 어제도 들었겠지만 민법이 배점이 40개, 개론이 40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실무 40개, 공법이 40개, 그 다음에 공시세법 요거는 같이 묶어서 40문제가 나오는데요. 공시법이 24개, 그 다음에 세법이 16개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근데 이게 과거에 지금부터 2년 전까지만 해도요. 1교시에는 이걸 봐요. 1교시. 그리고 나서 한 3, 40분 쉬었다가 2교시에는 이 네 과목을 싹 다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민법 개론 이거를 1교시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중개사법 공법을 2교시에 봐요. 그리고 공시세법을 3교시에 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한꺼번에 2교시다가 3교시를 이렇게 쪼갰다는 얘기는 수험생들이 화장실 때문에 급해서 이거를 쪼갠 것 같아요. 3교시에서 한 번 더 걸으려고 쪼갠 것 같아요. 더 걸러내려고 쪼갠 거지 이게 실제로 뭐 화장실이 급한 분들 때문에 그렇게 걸러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우리 주택관리사 우리 여기 민법이에요. 근데 주택관리사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주택관리사는 1차가 3과목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있고 회계원리가 있고 시설개론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민법 회계원리, 시설개론을 같이 1교시에 시험을 보고 나머지 3과목을 2교시에 봤는데 내년부터 주택관리사 시험도 1교시에 회계원리하고 시설 보고요. 2교시 때 민법. 이해 가죠? 3교시 때 2차 딱 다 본대요. 그래서 더 쪼갠다는 거예요. 그것도 3교시로. 그거는 뭐냐? 2교시 때 타겟인 민법을 어렵게 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공시세법 때문에 이번에도 망한 분들 많고 공법 때문에 망한 분들 많아요. 제가 지금 이 민법하고 개론 중에서 어제 민법이었으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민법,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나머지 법이란 말이 다 붙는데 유일하게 법이란 말이 안 붙는 게 딱 하나 있죠. 학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학개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법이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법 조문이 있을까요? 법 조문이 없을까요? 있죠. 그럼 이 조문이 만약에 1조부터 100조까지라고 친다라면 분량이 많아도요. 이랬던 저랬던 이 안에서 시험에 나올 건 정해져 있죠. 그럼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내 걸로 만들어서 피땀 흘려서 만들어서 가서 쓰느냐. 그게 결국 자기 점수예요. 근데 이 부동산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게 법 조문이 없어요. 단지 시험 요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 부분에서 몇 개 낼게. 감정평가 부분에서 몇 문제 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경제 파트에서 몇 문제 낼게 이렇게 써 있어요. 시험 요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세 문제가 됐던 네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께서는 이 교재를 쓴 이영방 교수님 교재 안에서만 내야 돼요. 벗어난 내용도 있을까요? 벗어난 내용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야야야야 올해 확 줄여. 너무 많이 붙는 거 아니야? 확 줄여.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에듀윌 책이란 말이에요. 시중에.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이 딱 들고 들어가서 요런 거 배우네 학원에서 야야 확 줄여. 그럼 여기 책에 없는 거 그런 거 내자. 해서 일부러 싹싹 피해가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법이란 말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1조부터 100조까지가 있으면 101조를 만들어서 시험에 낼 수는 없잖아. 무슨 말 이해가요? 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단지 어떻게 내느냐, 꼬아서 냈냐, 쉽게 냈냐,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나 여기서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시험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이영방 교수님이 쓴 책에서만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과목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레이아웃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과목이 민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학창 시절에 선생님 저는 법을 좀 공부했습니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민법이 유리할 것이고, 선생님 저는 학창 시절에 경영학과, 경제학과 제가 사회생활 할 때 회계 쪽에 관련된 일을 좀 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개론이 유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무런 법을 공부하거나 경영, 경제하고 상관없이 다른 일을 하시거나 전공을 하셨다면 이 두 과목을 딱 놓고서 한 10시간의 시간을 딱 주고 시험을 보면요. 둘 중에서는 민법이 점수가 더 나와요. 둘 중에서는 그나마도. 그래서 조금 비중을 둘 때에는 민법에다가 비중을 초반에 한 60% 정도 비율, 개론을 한 40% 정도 비율을 두시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를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개론보다는 민법에다 비중을 70%, 개론에다가 비중을 30% 정도 비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이렇게 민법 교수님은 뭐 이런 얘기 하셨을 수 있죠. 초반에 민법 편하게 공부하세요. 그럴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선 그렇지 않아요. 왜? 1차를 편하게 공부하면 2차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차가 점수가 안 나오면 2차는 채점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강의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마이크 들고 떠든 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왜 선생님은 민법의 비중을 더 두라고 하느냐? 심정욱 교수하고 다르죠. 왜? 지금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뒤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부분 나오는 거 보이죠? 실무에서 민법 맨 뒤 민사특별법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해 가시죠?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법률 이 파트에서 문제가 3개에서 4문제가 나와요. 민법 그대로. 그러니까 민법을 잘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면서 10점 먹고 가요. 그대로 똑같이 출제해요. 또 민법 186조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라는 말 딱 나오는 순간 무슨 법이 떠올라요? 등기법. 공부하신 여기 선배들 계신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 민법하고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민법을 잘해하고 등기법 내오는 거지 개론을 잘한다고 해서 중개 실무나 등기법에 영향은 전혀 안 미쳐요. 또 민법과 관련된 부분을 잘하면 세법이나 공법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저는 2차 강사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두 과목 중에서 지금 개론은 제 과목에 지금 최근 10년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민법은 너무 잘 나와요. 제 과목에. 그러면 1차, 2차를 동차 합격하는 방법은 1차 과목 중에서는 어디다가 비중을 두는 게 훨씬 좋아요. 민법이야. 지금 초반에. 그리고요. 2차도 내가 여기 해줄게요. 자,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이거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의 실무인데 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의 분량이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제 과목은 법만 따지면 조문이 50개 조금 넘어요. 자, 그런데 50개 좀 넘는데 법 부분에 그 실제 시험 문제를 한 30개 가까이 내니까 엄청나게 조금은 분량에서 많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고, 공법은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 조문 분량의 10배 이상 돼요. 근데 10배 이상 되는 이 막대한 분량에서 40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김희상 교수님 얘기 들으셨죠? 좀 전에. 그래갖고 좀 이만저만 좀 다치셔가지고 아마 조금 그런 어떤 수업의 내용이 조금 차질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이 분량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분량은 똑같이 나오는 거 맞죠? 2차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두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분량이지만 문제를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치사해요. 낼 게 없으니까. 무지하게 치사해요. 저 욕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치사하게 강의하니까 출제위원들이 치사하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치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원에서 치사하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펀더멘털한 부분은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치사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다 그래. 근데 공법은요, 그럼 안 치사해. 근데 공법은 좀 덜 치사한데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 이거는 결국은 치사한 게 아니라 분량으로 죽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사하지만 달달달달 외워서 고득점 가실래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막연하게 그냥 헤매고 다니다가 어떻게 그냥 시험장에서 떨어지고 오실래요? 아니, 선택을 해. 내가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갈 거야. 왜 치사한지 바로 얘기해 줄게요. 예?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 치사하면 뭐 어때? 아니, 시험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사해도 그냥 치사한 대로 공부해. 예를 들어서 서명 또는 날인이야? 서명 민날인이야?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치사하지. 근데 뭐 어때? 나올 거 뻔히 보이면 치사해도 열심히 외워서 졸업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이게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제 과목은 치사반 쓰고 이 과목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애우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요. 그래서 제 과목은 한 70점 정도 이상을 맞고 공법은 50점 정도를 맞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내가 올해도 한두 개 떨어진 사람들 보면 공법을 고득점 맞으려고 맨날 공법 공부만 해. 여기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중개사법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중개사법 끝나고 나서 보면 중개사법 그나마 70 넘었는데 공법 원하는 점수 안 나와가고 또 떨어지는 거야. 기다리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비중을 이렇게 놓고 보면 1차에서 합격하는 방법은 민법으로 개론 커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올해 29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민법하고 개론 중에서 민법이 어려웠어요. 올해 29회 시험은. 여러분은 몇 회예요? 30회죠. 그럼 30회면은 민법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개론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는 개론이 어려워. 제가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공인중개사 10회 때 99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벌써 30회 때 봬요. 그러니까 회차로 보면 벌써 20년째 강의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학원에서 수많이 지금 20년째 한 해도 쉬지 않고 강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올해 민법이 어려웠죠. 그럼 내년에는 개론이 어려워. 돌아가면서 내. 근데 여러분은 딱 좋은 거야. 그럼 내년에는 민법이 좀 수월할 수 있죠. 그럼 민법이 수월하다는 얘기는 민법이 점수 먹기가 훨씬 더 좋거든. 개론보다는. 그러면 이걸로 이거 커버할 수 있고 점수가 잘 나오면 나머지 과목들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여러분한테는 좋은 회차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민법이 어려워서 오히려 개론이 쉬웠어요. 올해 지금 29회 시험. 최근에 봤던 시험에는. 그리고 선배들 고생 지금 찐탕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이게 이렇게 70점 넘으면 이걸 가지고 공법 좀 보태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등기법, 지적, 공간구조법, 세법은 법명만 봐도 지금 몇 개예요? 3개죠. 맞잖아요. 그럼 법명만 봐도 3개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3개라는 얘기는 이게 12개, 이게 16개가 나오면 절반 정도는 먹으라고 주는 것들도 있겠죠.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다 틀리라고 내지는 않거든. 또 여기도 16개면 한 절반 가까이는 먹으라고 줘요. 대신 고득점을 안 주려고 하지. 그러면 먹으라고 주는 거, 먹으라는 거 주고 먹은 다음에 찍다 보면 몇 개는 더 맞겠죠. 찍다 보면 3번 짝고도 몇 개 맞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요 두 개는 합해서 60점을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점수예요. 그래서 2차의 가장 전략적인 점수는 공인중개사법을 70점을 넘기고 공법을 50, 나머지는 60 하게 되면 평균 딱 60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최근에 그 Q&A에 뜬 한번 안타까운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29회 선배가 글을 남겼어요. 자, 선배들이 했던 실사례를 듣고 후배인 여러분이 답습하지 마십시오. 진짜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자, 지금 1차는 뭐 모르겠어요. 1차는 뭐 얘기 안 하고 저한테 2차만 얘기했으니까. 그분은 이번에 2차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중개사법 72.5. 자, 공법 50. 공시세법 55. 자, 이게 그 사람의 실제 점수예요. 자, 유일하게 7자 들어간 건 이 과목밖에 없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자, 평균 60이 합격인 거 맞죠? 그럼 50이면 몇 점 마이너스예요? 10점이 부족하잖아요, 평균에서는. 또 여기 55점 나왔습니다. 그럼 공시세법은 몇 점이 부족해요? 5점이 부족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평균 60인데 자, 몇 점이 남아요? 12.5가 남아요. 실제 얘기예요. 제가 적어낸 거 아니에요. 게시판 와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부족한 건 몇 점? 예? 아니, 그러니까 요게 몇 점이냐고요? 15점. 예. 그 다음에 남는 점수는 12.5.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얼마가 부족해요? 2.5. 2.5면 몇 문제 차이인 줄 아세요? 한 문제예요. 잠을 못 자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뭐가 가장 이분의 페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분이 점수 나온 걸 이렇게 올해 시험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가장 제가 볼 때 이분이 근데 저한테 글 남긴 게 뭔 줄 알아요? 저한테 남긴 이유는 제 과목이 점수가 좀 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글 남긴 게.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7자 찍은 건 이 과목밖에 없어. 다 이건 뿌듯해? 50점 뿌듯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법이 50점 나오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야. 근데 공법이 어려웠어. 어려웠는데도 50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공법에다 막대한 시간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정도 2차만 오래 하는 정도면 1차는 작년에 붙었고 2차 중개사법이 최소 제가 볼 때 80점은 넘어가야 되는 실력자들이어야 돼요. 근데 공법에다 너무 많이 매진해 놓고 나서 결국 점수가 안 나오니까 매진하지 않았던 중개사법에 조금 덜 나온 것 같아. 이러고 이제 떠넘기고 있는 거야. 제가 느낄 때에는. 그러면 떠넘기는 건 좋은데 그럼 뭐 얘는 또 뿌듯해? 60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공법만 공부하다 보니까 세법 같은 경우 16개 나오는데 완전 개무시하는 거지 뭐.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바란스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는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 차이나 2개 차이로 떨어지는 선배들이 전국에 수두룩해요. 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발 디딜 때 잘 좀 디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 디딜 때 자, 전략 점수 70점 이상. 이해 가죠? 이거 50. 이건 몇 점? 60. 전략 세우고 아우 선생님 저 공법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주. 그러면 요거를 한 45점 세우면 여긴 중개사법은 80점 이상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80점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목숨 걸어야 되는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이어야 돼. 근데 45점을 위해서 여기다 목숨 걸고 안 하고서 75점밖에 안 나오는데 72점은 나오는데 목숨 걸었다. 그건 거짓말인 거고.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중개사법 및 실무 이 부분을 어저께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1년의 어떤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자, 듣고 판단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첫 대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1월 달, 12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요게 기초 강의를 나갑니다. 기초 강의는 오늘 받고 있는 기초서 있죠. 그거 갖고 진도 나가요. 자, 그 다음에 1월 달하고 2월 달이 있죠. 자, 그래서 요 2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 나가고요. 자,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기본서 12월 말에 이제 기본서 받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본 강의를 출제합니다. 시험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뭐 2월 지나고 나서 이제 3, 4, 5월 요게 석 달 또는 한 10주 요 정도 해가지고 여기 심화 수업을 나갈 거예요. 자, 요것도 기본서로 나갑니다. 대신에 여기 심화 수업 때는 심화가 뭔지 알죠? 수업이? 예, 그래서 심화 수업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판서 또 필기하랴 수업들이라 힘드시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를 이렇게 제공해 줘가지고 필기 웬만한 거 다 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리 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월달, 6월달 여기에는 뭘 하느냐? 요약 강의해요. 요때는 뭘 하느냐? 요약집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7월달, 8월달 가면 여기는 문제집 해요. 그래서 요때 문제집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단원별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단원별이란 얘기는 만약에 오늘 일장 총칙을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지금 총칙 내용을 설명할게요. 칠판지우개는 분홍색이다 라고 배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칠판지우개는 분홍색이라고 배웠죠. 배우자마자 바로 문제 풀어요. 자, 1번 문제. 다음 중 칠판지우개의 색깔은 맞는 것은 1번 분홍색, 2번 파란색, 3번 빨간색. 정답 1번. 그러면 듣고 바로 푸는 거 맞죠?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안 풀리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X예요. 자, 바로 풀려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근데 한 달이 지나고 풀면 이게 분홍색이었나 빨간색이었나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9월 달에 딱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동형 모의고사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어떤 형식이냐면 학원을 딱 오시면 저 뒤에 있는 시계를 여기다 딱 세워놓고 오시면 10시에 시험지 나눠드려요. 나눠드리고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풉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 불러드리고 남은 시간 동안 해설해드려요. 실제 시험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장 가십니다. 그때 요때는요, 뭐 특강 같은 거 해갖고 하루짜리 정리, 2주까지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은 뭐 거의 끝난 거죠, 뭐. 자, 그러면 1년의 과정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11월 달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다.
사실 우리 에듀윌의 그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체 그 공인중개사 사이트 중에서 가장 퀄리티 높고 잘 돼 있는 게 에듀윌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이 업그레이드가 잘 되고 화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요번 주 한번 다녀보고 다음 주부터 뭐 힘든데 어떻게 와? 집에서 동영상이나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학원을 안 왔다 그러면 정말 10시에 동영상 켜가지고 보고 있을까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안 켜요. 언제 켜요? 날 잡아서 켜요. 날 잡아서 언제 키느냐? 주말에 켜요. 그것도 정배속으로 봐요. 1.4배속으로 돌려요. 1.4배속으로 돌려요. 빠르면 1.6배속으로 돌려요. 그래서 빨리 봐요. 근데 저한테 맨날 글이 떠요. 네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네 거는 못 돌려요 이러고. 네 거는 자체 1.4배속이야. 근데 제가 강의하는 걸 1.4배속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1.4배속 이렇게 돼. 제 강의를 자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1장 총칙에 대해서 배우는 총칙은 재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재정 목적은 이만저만하고 용어의 정의는 1번이 중개고 2번이 중개업이고 3번이 중개대상물. 중개라는 건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고 중개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라는 것을 말하면 이게 1.6배속이야. 4배속. 이거 듣고 있어. 그래갖고 이거를 24강을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졸면서 다 들어.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들어. 다 듣는다니까 진짜. 그리고요 다음날 문제를 풀어봐. 문제를 풀어봐. 풀려요. 좋은 경험이야. 안 풀리지. 그러고서 인터넷에 글을 띄워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강의를 다 봤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에듀윌의 단점이야. 그러니까 뭔가 뿌듯한 게 있잖아. 못 오면 어때? 동영상 보면 되지. 요번 주 못 보면 어때? 다음 주에 보면 되지. 뭐 어때? 토요일 날 딱 하루만 날 잡으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강의 다 보면은 점수가 바로 나온다 그러면요, 학교 다닐 때 개근상장 타면 다 서울대 가겠네? 한 번도 선생님 수업을 안 받았으면 다 서울대 가네? 그게 아니라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듣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날 잡아갖고 울랄랄랄랄라 그것도 빠른 배속으로 봐갖고 무슨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1월, 12월에 요때 지금 와서 한두 번 들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학원에 오실 분들은 와서 계속 들으시고 동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시간을 재서 규칙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동영상을 규칙적으로 본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의지하고는 힘들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여기 11월, 12월이 주어지는데 요거 잠깐 플러스 알파로 넣어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여기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자, 그럼 여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6개월 동안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8월 이제 문제집 시작하는 거 맞잖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왼쪽에 뭐 지저분하게 썼지만 과목이 토탈 몇 과목이에요? 그냥 뭐 큰 레이아웃으로만 봐도 6과목인 거 맞죠? 그런데 요거 잠깐 빼고요.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6과목을 끝내야 돼. 근데 지금 민법 기본서 준비 중인데요. 민법 기본서 책을 딱 받으면 볼륨이 600에서 700페이지 정도 돼요. 딱 요만해요, 두께가. 개론도 이만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과목씩을 끝내는데 한 과목의 볼륨이 600에서 700페이지야. 그러면 한 달에 한 과목 끝낼 수 있어요? 책도 못 읽어요. 책도 못 읽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유가 있어.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3, 4월 달 되면 불똥 뻥 튀겨가지고 아닌가벼 하면 선생님 제가 2차는 내년에 할게요. 그럼 그동안 뭐 하고 다닌 거야? 그때 가서는 늦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1월 달에 지금 이렇게 덤으로 주어지는 이 아까운 시간을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봐봐요. 11월이면 지금 내년 10월이면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죠? 전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그 캐리컬럼을 놓고 보면 진짜 타이트해요. 저는 마음이 급하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제가 제안할 테니까요. 그냥 저를 믿으시고 제가 이 강의만 20년째잖아요. 저를 믿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11월, 12월 달 이 두 달 정말 부담 없이 아직까지 시험에 대한 프레셔가 없이 부담 없이 공부할 때 1차 공부만 열심히 좀 하세요. 2차는요. 절 포함해서 공법, 공시, 세법 다 있잖아요. 그냥 수업만 듣고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수업만 듣고 그냥 그런 가벽으로 넘기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비중을 두는데 민법 개론 2과목만 하세요. 근데 선생님 전 2개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수업 끝나면 바빠요. 그러면 민법 한 과목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심정욱 교수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2차를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민법 기초서만 갖고 보기에는 너무 분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기본 강의라든 이런 것들도 있죠. 기초 강의. 그런 것들도 그 캐리컬럼에 맞게 한 번씩 이렇게 참고도 좀 해보시고 본인이 또 노력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가장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여기 기초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어떻게 전체적인 1년 캐리컬럼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요. 타이트해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6과목 기본서 받아보면 그 책 두께와 6개월을 생각해보면 아닌가벼라는 생각이 확 들게 돼요. 그때 가서 근데 제가 우리 공개 설명회 때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11월에 2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선배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언제인 줄 알아요? 3월 달에 오는 사람들이야. 3월 달에. 3월 달에 오게 되면 왜 불쌍하냐? 특히 더 불쌍한 사람은 5월 달에 오는 사람이야. 5월 달 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해 줄까요? 5월 달 오면 2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2달 안에. 6과목을. 끝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6과목을 2달 안에 끝내요. 맛만 봐요. 맛만 보지. 그러면 문제집반으로 바로 와. 그럼 문제 풀려요. 답안지 깔고 동그라미 쳐요. 답안지 깔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를 봐요. 시계 딱 놓고. 그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나와요. 매주 쇼크의 연속이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학교는 32.5. 민법 37.5. 두 개 합해서 100도 안 돼. 자, 쇼크의 연속이에요. 그럼 10월달 시험장은 합격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기본서도 읽어봤고 문제집도 풀어봤고 특강도 들어봤고 모의고사도 다 해봤어. 그러면 자, 좋은 경험 했죠. 그러면 어떻게 다음 연도에는 겸허하게 자, 지금 기초 강의부터 와서 들어요. 내가 기초를 들을 짬밥은 아니에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기초 듣게 생겨서 지금 특강까지 다 들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기초부터 와요. 또 심화부터 시작해요. 심화부터 시작해요. 그럼 심화부터 들어. 그래, 심화부터 듣자. 그래서 정신 차렸네. 2달 일찍 왔고. 예. 그러면 자, 작년 교재로 봐도 돼요. 교재를 또 사야 돼요. 또 사야 돼요. 그러면 겸허하게 사요. 이놈의 학원은 책만 팔아먹어요. 또 욕을 해요. 그러면서 또 넉 달 안에 6과목을 다 읽지도 못해요. 책만 산 거야. 그러면 역시 점수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나오겠지만 그런 점수면 학원만 2년 다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1차를 붙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1차를 붙었어. 그럼 물어볼게요. 2차는 자, 내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삼수예요 벌써. 네. 그럼 삼수라고 얘기해요. 처음 왔다 그래요. 우린 다 처음이잖아. 우리 처음 아는 사람이 없어. 다 처음이야 우리는. 자, 예, 그래서 1차를 붙었어. 자, 2차 다시 시작해야지. 어떻게? 이제는 기초부터 와요. 또 심화야. 도대체 왜 기초는 안 들어? 언제 들어? 어떻게? 기초부터 와요. 또 심화 들어요. 뭘 또 심화야. 이제 기초부터 들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11월에 기초를 들으러 왔다 치자. 얼마 웃긴 줄 알아요? 제가 강의를 너무 오래 했나 봐.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자, 그럼 이제 삼수생이잖아. 왔잖아. 근데 오늘 학원을 처음 온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민법이나 개론 듣고 어려워. 나 못 알아먹겠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 옛날 생각 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뒤에 불러서 과외를 해요.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웃긴 일이 벌어져. 아, 그리고 왜 지는 못 붙어? 그리고 온갖 상담을 다 해줘. 이 사람들은 임선정이 말한 걸 안 믿고 이 사람이 말한 걸 믿어. 희한한 일이 벌어져. 뒤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에 많은 도움을 줬잖아.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2차 붙고 나면 이분이 이제 여기 회장님이 될 거예요. 요 회차에. 예, 요 사람은 이제 총무나 부회장이 돼요. 따로는 추종 세력들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요 사람은 이제 쭉 해서 여유 있게 2차를 붙어서 졸업을 해요. 이게 삼수 코스예요. 딱 학원 3년 다니면 돼. 여기다가 또 겸허하지 못하고 기초부터 울랄랄라 와서 또 요약 때 해보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해요. 4년제.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본 사람은 10수까지 봤어요. 10수. 근데 한 번도 이 삼수한 사람은 처음에 기초를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법대를 나오지 않고 경영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도 없이 수업을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11월에 와서 기초를 듣는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 없이 들으니까 맨날 요약집 들고 애우는 거야. 애워도 본인이 왜 애우는지를 몰라. 그냥 애우라니까 달달달달 어떻게 해서 6점 겨우 넘기는 거야 그거.
그런 선배들이 했던 시행착오는 절대 반복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뭐 여기 중개사법 및 실무에서 이 실무 부분은 법 부분하고 이렇게 나와요. 시험 요령에 법 부분에서 70% 내외, 실무에서 30% 내외면 40개 과목에서 70%면 정확하게 24개, 8개 맞죠. 그 다음에 요게 12개가 맞는데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요 28개보다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30개에서 32개 사이 나오고 요거는 한 8개 정도 해서 32개 대 8개 비중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실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민법이나 또 공법이나 공시법, 세법들이 다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초반에는 제가 뭐 고득점 가시려면 법 부분에다가 그냥 신경 쓰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각 과목들이 점수가 올라가면 실무는 자동적으로 점수가 나오니까 초반에는 실무에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딱 하고 넘어갈게요.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요. 1차에서 2차까지, 2차를 강의하는 강사 입장으로 볼 때 1차에서 매진해야 되는 과목은 뭐라고요? 민법이에요. 올해 민법이 어려웠지만 여러분한테는 쉬울 수 있으니까 민법에 매진하세요. 자, 2차에서 제 과목만 하라고 말하면 제일 웃기잖아. 하지만 이 과목 중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과목은 뭐예요? 중개사법이에요. 제 과목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합격 수기들 있죠? 그 게시판 들어가면 과목별로 몇 점 맞는지 다 떠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봐봐요. 보면 몇 점 마저 보면 중개사법이 가장 점수가 높아. 그거는 공법 커버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니까 공법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데 하여튼 제 과목은 무조건 고득점 과목이다. 잊지 마시고 수업은 빠지면 안 돼요. 집에 가서는 1차 위주로 하시고. 자, 그러면 너무 많은 얘기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하고 직접 이제 기초 강의 자, 1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기초서 보이죠? 자, 기초서 2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기초서 23페이지. 자, 기초서 23페이지를 쫙 한번 펴보시면 자, 거기 보면 1장에 총칙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1장과 관련된 부분은 총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제1조 제정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용어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 중개 대상물. 이렇게 이제 세 파트 내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정 목적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23페이지 맨 위에 찾았나요? 네. 자, 맨 위에 1번 제정 목적 보세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뒤에 잘 봐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써 있나요? 부동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써 있나요? 업이라고 써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험 문제 조문이 짧으니까 치사하게 나온다고. 치사 빤스라 그랬죠. 그럼 뭐라고 내냐면 부동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였다 나오면 치사하죠. 근데 그게 답이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치사하다고 욕하지 말고 학원을 1년 다니면 업하고 업무는 외울 수 있어요. 그 정도는 1년에 못 외워요. 못 외워. 못 외워. 그걸 2년 외워. 아니 그게 뭐를 못 외울 일이야. 욕만 하고 학원 다닌다니까. 아니 업 동그라미 업무 X. 그걸 1년, 2년째 외우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참 대단하죠. 그 욕만 하고 다닌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법적 지식이 필요 없어. 업이에요, 업무예요. 그럼 합격이야.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합격을 못하냔 말이야. 욕할 필요가 오히려 고맙잖아. 이까짓 거 뭐 두 줄 돼 있는 거 이거 못해 이거를 내년 10월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바로 옆에 보면 건전하게 육성했죠.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국민경제 이바지예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예요. 그래요. 그런 걸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재산권 딱 보자마자 좋은 얘기구나. 그럼 불합격이에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디서 국민경제 이바지지?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10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두 줄 못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기출문제 풀거나 모의고사 나오면 욕하면 안 돼요. 벌써 욕했네? 자, 고맙잖아. 얼마나 쉬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쌍가로 1번에 이제 제가 중개라고 쓸 텐데요. 자, 중개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죠. 자, 거기 보면 23페이지 정가운데 중개 읽어볼게요. 중개라 함은 법 제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 보여요? 네. 자, 중개대상물 밑줄. 자, 중개대상물 밑줄. 자, 띄시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옆에 보니까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있죠. 자,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밑줄.
그다음 맨 마지막 줄 끝에 보면 알선이란 말 써 있죠. 알선 밑줄. 자, 그래서 중개라는 말이 딱 나오면요. 첫 번째가 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이라는 표현이 첫 번째 요소로 다가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매매교환 임대차는 시험에 안 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그 밖의 권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알선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학교 다닐 때 법을 전공하거나 공부를 하셨다면 밑에 보충 박스 한번 보시죠. 자, 보충 박스 보면 저당권과 유치권이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써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당권이다 유치권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전부 다 민법 시간에 배우는 표현이에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2차 강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당권하고 유치권은 개론책에 안 나와요. 이해 가요? 나와도 저당권은 표현이 나오는 거지 저당권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영방 교수님한테는. 이 저당권에 대한 거 유치권에 대한 얘기를 강의하는 건 심종옥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서 저당권하고 유치권에 대한 공부가 완전히 되어갖고 2차를 보러 오면 이 2차 책이 너무너무 수월한 거야, 책이. 그래서 내가 1차 공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보충 박스에 1번 저당권이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써 있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네 줄을 읽는 걸 잘 듣고요. 야, 나 이거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학원 안 와도 돼. 혼자 해. 근데 딱 읽고 뭔 소리야요. 수업 빠지지 마.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봐봐봐. 자, 보세요. 저당권이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읽겠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하는 것이 뭐므로 중개업에 해당한다. 읽었죠? 자, 오늘 학원 안 왔어. 지금 혼자서 책 피고 앉아 있어. 지금 커피 먹고. 이해가 가요? 안 가? 근데 친구 카톡 왔네. 커피 한 잔 먹게 나오라고. 어떻게? 그래도 안 나가요? 일단 나갔다 와. 네, 나갔다 오늘 공부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부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모르는데 자, 하지만 이제 수업을 들으면요. 되게 수월하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금액은 작게 할게요.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이 한 3억짜리라고 칠게요. 근데 이 주택을 이렇게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제가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이 너무 길어서 수업 시간에 개공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무실에 들어가면 대표라는 사장님이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학원 오시기 전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 사무실 안에 사장님이 있어. 중개업을 하는 사장님. 보통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니, 사장님 맞는데 보통 뭐라고 부르냐고요? 중개업자 또는 뭐 공인중개사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법률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확한 용어의 정의예요. 과거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중개업자라는 표현이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으로 바뀐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바뀌었냐?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증을 따서 지금 하는 전문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없이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자격증을 따서 영업하는 전문인인데 야, 니네 남편은 뭐야? 세무사. 니네 남편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니네 남편은 업자. 우리는 업자가 돼. 업자. 시험 붙으면 업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더 전문성이 느껴져요? 사기꾼 냄새가 나요. 우리는 업자가 되잖아. 업자. 시험 이렇게 어렵게 해서 1년간 열심히 하면 업자가 돼요. 업자. 남들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업자. 좀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이게 좀 이상하잖아. 아, 이게 전문성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다 사자를 넣어서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뜻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다 공인중개사예요. 나는 이 용어의 정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 에듀윌에서 이제 합격자 모임을 할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뭐 하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르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증을 따서 집에 가만히 보관하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사무실을 오픈하면 사장님이 되면 무슨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이 표현 자체도 나는 웃겨. 물어볼게요. 변호사라고 불러요? 개업변호사예요? 아니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 진짜. 니네 남편 뭐야? 개업변호사. 니네 남편은 개업세무사. 라고 말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야 돼.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는 웃겨. 근데 이것도 말이 너무 길어.
그래갖고 제가 예를 들어서 길게 해볼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야, 개공이가 뭐야? 무슨 우리가 개야? 개공이야?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7개를 풀네임으로 얘기해볼게. A라고 하는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B에게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줬더니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수업 안 돼. 짜증나 듣는 사람도. 그래서 그냥 개공이 그렇게 부를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개공이라는 건 사무실에 누구라고요? 사장님, 대표. 자, 그래서 이제 A가 C한테 팔아달라고 얘기했어 3억에. 근데 여기 B라는 사람이 지금 이 동네에서 전세 2억에 살아요. 그런데 전세금 또 올려달라 그러는 거야 집주인이. 미리 연락 왔어요. 지금 내년 2월에 계약이니까 아예 저기 매수인 저 세입자님 한 3천 정도 올릴 예정이니까 뭐 미리미리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알고 계세요. 근데 B가 미치겠다. 아니 집을 사자 그냥. 이거 뭐 매년 올려달라니 미치겠다 해주고. 그러니까 전세 2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니까 와서 집 좀 보여달라고 왔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다 보고 다녔어요. 2억짜리 집을.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그러던 찰나에 B가 C한테 보여달라 그러자 C가 B한테 저기 선생님 요게 금액이 조금 2억보다는 오버되는 건 맞는데 요 3억짜리 아파트 요게 좀 괜찮게 나온 게 한번 보실래요?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요. 20평대 아파트만 보고 다니다 30평대 보면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2억짜리 아파트 보고 다니다가 B가 3억짜리 아파트 딱 보게 되는 순간 마음에 싹 들지 않겠어요? 그럼 마음에 든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돈이 모자라잖아. 그럼 결국 여기는 B가 C한테 선생님 진짜 집은 마음에 드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럼 C가 뭐라 그래? 그럼 왜 보고 다니냐고. 왜 보고 다니지? 추운데 왜 집 보여달라고 그러냐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유, 그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융자 1억 얻으셔가지고 하시고, 이거 갚아가다 보면 요새 노원구에 집값들 뛰니까, 갚아가다가 한 2, 3천이나 차익 남으면 좋지. 그거 굳이 전세 옮겨 다니까 뭐 있습니까? 하는 순간 여기는 B는 저기 근데 제가 이게 남 빚지는 거 싫어해갖고 이때까지 전세 살고 있는데요. 융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B가 C한테 하는 말이에요. 융자 얻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라는 개공이 사무실은 땡땡 은행하고 연계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1에서 1억 원을 융자 받았다면 나중에 등기부에 근저당이 됐던 저당권이 됐던 간에 이 내용이 등기부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하면서 매매계약서 쓰면서 은행융자 발생시켜서 잔금 건네는 형식으로 계약서 쓰는 것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못 도와줄까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계약과 같이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중개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그 판례 내주를 딱 읽으면서 은행융자 받는 거 도와준다는 얘기 아니야 이 내용이 라고 느꼈다면 예전에 법을 공부하신 거고요. 그게 그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다음 주부터 수업을 빠지면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최소 몇 개월은 들어야 이게 눈에 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보세요. 첫째 줄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돈 빌리는 거 맞죠? 자, 봐봐요. 이게 왜 중개 대상이 아니냐면 여기 지금 B가 C한테 얼마 모자라다고 얘기했어요. 1억 모자라다 그랬죠. 그자 C가 B한테 그래요. 내가 1억 빌려줄게. 이해 가시죠? 이자는 한 달에 37만 원 정도 해. 라고 하면 이게 중개예요. 지금 돈놀이예요. 그거는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이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지. 이게 돈놀이지. 이게 중개업이에요 지금. 하지만 보세요. 그래서 이건 중개업이 아니야. 하지만 부동산 지금 보이잖아요. 3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한다는 얘기는 은행 대출 받는 걸 도와준다는 얘기지 이거는. 이해 가죠? 그것은 비록 1억이라는 금액을 빌려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은행의 대출 계약 자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매매계약 부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게 맞아요. 빠지지 마시고. 자, 이번에 유치권에 대해서는 우리 심정욱 교수한테 배운 다음에 제가 진행할게요. 자, 그 밑에 보면 2번 제목이 뭐? 자, 그럼 중개업 대해서 하나만 제가 더 얘기하고 우리 잠깐 쉴까요? 자, 중개업을 딱 보면 한 줄밖에 안 되죠. 자, 여러분하고 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중개업에 보면 첫 번째가 자, 누구의 의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두 번째가 일정한 뭘 받아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를 뭐로 해요? 업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보다도 오히려 중개업이 최근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제가 가르쳐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한테 시간 주세요.
자, 미리 가르쳐 드릴 거 다 드릴게요. 업이란 말이 붙으면 첫 번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띄어야 돼요. 기초 강의 때는 필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초 강의 때부터 오전 수업을 들어. 그리고 야간에 와서 또 들어.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를 다 이루고 다녀. 그러면 3월 달이 됐어. 이제 정작 이제 심화 수업 열심히 해야 되는 시즌이 왔어. 열심히 해. 이미 패인됐어. 아니, 공부는 마지막에 열심히 하는 거야. 초반에 열심히 하다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 이해 가요? 이 에너지를 민법에 쏘더라고요. 굳이 야간에 또 오지 말고. 이해 가죠? 예,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열의하죠. 자,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세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첫 대면에서 지금 얼굴 보고 있잖아요. 저의 직업은 강의를 하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이거 업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직업이잖아요. 강의가 제 직업이에요. 그러면 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을 첫 뵀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노원구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오실지 저 몰랐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누가 오실지 제가 다음 주에 또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 내가. 여러분은 모르잖아. 두 번째, 계속적 반복적. 자, 오늘 첫 딱 하고 이제 그동안 즐거웠던 거예요. 계속해요. 그동안 해왔고 다음 주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저 강의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월급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영리 목적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했기 때문에 임선정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업이에요. 그래서 요 3박자를 다 충족시키게 되면 이게 중개업이 되는데, 자, 최근에 29회 때 33만 명이 응시하지만 그중에서 10% 20%는 다 걸러져요. 그러면 선배들이 떨어지는 선배들은 바보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50% 확률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이게 중개업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주 쉬운 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중고자동차 보러 다닐 기회가 좀 많았는데, 자, 예전에 그 수원에 뭐 특정 단지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자, 수원에 큰 중고단지가 있더라고요. 매매 단지가. 근데 거기 한번 갔는데 한 5년 됐나? 근데 와, 진짜 넓더라고요. 네, 수원에서 굉장히 제일 큰 것 같은데, 근데 그 중고자동차 이제 딜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차 보다가 궁금해졌어요. 이 넓은 매매 단지에서 한 달에 차를 가장 많이 계약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한 달에 몇 대를 팝니까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중고단타 딜러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박이 바로 옆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이 한 달에 보통 차를 50대에서 60대를 판대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궁금해졌어. 아니, 그러면 남들은 한 달에 10대 뭐 5대 하기도 벅찰 텐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랬더니 광고비 엄청 한 달에 광고비만 2천만 원씩 쓴대요. 그래서 아, 광고를 대단히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그때 느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중고자동차 딜러 한 달에 50대를 파는 분을 드디어 만났어. 자, 이 사람이 김 사장이라고 칠게요. 자, 이 사람이 그분이에요. 한 달에 50대 차를 팔아요. 근데 이분이 광고비를 한 달에 2천만 원씩 쓴다는 얘기는 광고비를 쓴 것도 있지만 기존 거래처들도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겠지. 고객 확보 관리 잘하겠죠. 좋은 차 나오면 사시라고 연락도 하고 관리 잘하니까 한 달에 이렇게 많은 차를 팔겠죠. 그러던 찰나에 고객들이 많은데 그 고객 중에 한 사람이 박 사장이야. 자, 박 사장이 수원에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박 사장이 김 사장한테 연락했어요. 김 사장, 박 사장님, 왜 또 차 바꾸시게요? 아, 그게 아니라, 나의 수원에 땅이 있는데 이거 좀 팔아주라. 너 아는 사람들 많잖아. 예, 많죠. 야, 좀 팔아주라. 내가 그럼 너 심심치 않게 인사할게. 알겠어요. 한번 기다려봐요, 박 사장님. 하더니 이제 김 사장이, 자, 이 동네에서 그래도 조금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는 임 사장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 브리핑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말 이해 가요?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박 사장도 사람인지라, 근데 이렇게 김 사장이 노력했는데 입 싹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김 사장, 이제 고맙다 진짜. 내가 뭐 복비는 다 못 주더라도 내가 500 줄게. 하고 여기도 500 받았어. 그럼 얼마 받은 거예요? 짭짤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김 사장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차피 벼룩시장, 교차로, 네이버 등등등의 광고 낼 거 아니에요, 중고차. 광고 내는 김에 그 박스 광고에다가 여기다는 자동차 얘기 실컷 쓴 다음에 밑에다가 부동산도 광고 띄워. 이해 가죠? 이렇게 가끔 그래요. 갖고 1년에 이 광고에서 한 대여섯 건씩은 해먹어요. 여기 있는 김 사장이. 근데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잖아. 그럼 김 사장이 봐봐. 단지에서도 가장 많은 차를 팔지.
거기다 요새 부동산까지 광고해서 1년에 또 한 돈 1억씩 벌어먹는다고 한다면 옆에 부동산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요. 넌 뒤진 거야. 네, 넌 뒤진 거야 이제. 어떻게 냅둬요. 이참에 찔러. 유일하게 일치되네. 찌른다는 대답은. 절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쵸? 찔러. 그래서 찔렀어. 그러면 과연 찔러서 이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해가 다 가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김 사장의 이런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그쵸? 예, 3호에 있는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대답이 50%. 이면 동그라미고 아니면 X인가 아니겠어요? 자, 이 대답 하나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예? 자, 중개업이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중개업이 맞아요. 그 순간 아니 이게 중개업이야? 아니 선생님, 김 사장이 자격증 있나요? 아니 없는데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중개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저하고 봐. 이래서 이게 중개사 시험이 쉽다고 하지만 막상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자, 첫 번째. 이 위에다가 제가 이 말을 적을 때 에이 이까짓 웃기고 앉아있네 했던 분들 확인하시죠. 박 사장이 김 사장한테 의뢰했어요? 지금 의뢰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맞잖아요. 뭐 피가 섞인 뭐 형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의뢰 받았죠. 두 번째 500만 원 받았다는 건 보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업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김 사장 입장에서 볼 때 박 사장만 전화 오란 법은 없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 맞죠. 1년에 한 대여섯 건씩 해먹었다는 건 계속적으로 한 거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김 사장은 왜 수원의 땅을 이렇게 열심히 팔아줘요? 영리 목적이에요? 수원의 발전이에요? 뭘 수원의 발전에 이 한 몸을 기여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한 달에 2천만 원씩 써.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하긴 무슨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럼 아닌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여기다 밑줄 친 거 중에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요. 다 맞잖아. 그럼 결국 중개업이라고 딱 써야 되는데 선생님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업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처럼 자격증을 따서 하는 것도 중개업이고 자격증이 없는 것도 중개업이면 저 내일부터 학원 안 와요. 내일부터 내 중고다 취직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순간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들어봐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개업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가 찌르겠지. 어떻게 자격증도 없는 놈이 부동산을 헤쳐먹냐 말이지. 옆부동산에서 찌르게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자격증 따서 해당 구청 가서 등록했을까요? 등록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무등록이지. 그럼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 짜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찌르게 되면요. 3년만 갔다 오면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 순간 잘 봐요. 그 순간 법적인 논리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 결론 말할게요.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 아니야. 중개업인데 처벌은 받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해가 돼도요.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 야 친구야 왜? 아니 웃기다. 왜 중개업으로 본 다음에 처벌을 하냐?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러고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중개업이라고 그러고 처벌을 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하고 좀 이따 옆에 동료하고 얘기할 거야. 그때 동료가 나도 이해 안 가. 떨어져 앉으라고요. 그러니까. 도움도 안 되는 씨 둘이 앉아갖고 씨 마음만 편해갖고. 자 그럼 또 이해시켜. 나 이해시키는 건 잘해. 자 그러면 일단 중개업인데 처벌한다 그랬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12월 달에 우리 이제 뭐 막년 애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냥 그렇다 치고 자 그냥 때가 때인 만큼 자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야.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식했어요. 그거 이제 친구하고 뭐 2차 3차 하다 보니까 여기 강남역 사거리라고 칠게요. 자 지금 새벽 3시 반이야. 자 여러분 나왔어. 이제 드디어 술 얼큰하게 취해갖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갖고 택시 타고 여기 노원역까지 올라 그랬더니 아니 택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갖고 뭐 따블 뭐 합승 뭐 했는데 차가 안 잡히는 거야. 아니 미치겠네. 이거 빨리 집에 가서 좀 자고 빨리 옷 갈아입고 다시 회사 나와야 되는데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던 찰나에 요 구석에 불법 자가용 영업하는 데가 있는 거야. 이해 가죠? 노원우정부 3만 원 이러는 거야. 4명 참 바로 출발한대. 어떻게 3만 원 주고 바로 타고 와요? 아니면 첫 지하철 뚫릴 때까지 밤을 새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그냥. 타고 와요? 아니 타고 온다 그래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뭘 기다려. 실력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든지. 자 미치거든. 첫날부터 이러네 지금. 자 이거 앞으로 1년 어떻게 가져가냐. 자 그래서 자가용 불법 자가용 탈 수 있죠. 아니, 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왔어. 어디 와야지. 집에 추운데 그거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노원역 앞에 딱 내리는 순간 자 단속반이 이 차를 단속에 걸린 거예요. 이 차가. 이해 가시죠?
걸렸습니다. 그럼 단속에 걸렸으면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노원으로 와 있죠. 어떻게 다시 경찰차 타고 강남역으로 가요? 아니면 온 건 온 거야? 예? 온 건 온 거예요? 다시 안 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불법 자가용 영업하신 분은 이만저만 해당 법률에서 처벌을 받지. 그럼 봐봐요. 지금 이렇게 무자격자가 도와준 거 맞죠? 일단 계약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중개업으로 보는 거야. 만약에 중개업이 아니라면 임 사장이 땅 갖고 온 거 다시 넘겨줘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다시 강남역으로 가야 돼.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 한 건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중개업으로 일단 인정을 해. 대신 이 사람은 처벌 받아야지. 노원에 온 거야, 안 온 거야? 하지만 자가용 영업한 사람은 처벌은? 그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에이, 별것도 없네.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나가면 어려워. 여기까지 얘기하면 강의를 되게 쉽게 잘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학원에만 오면 수업이 어려워지는 거야. 지금 틀린 게 뭐가 있어? 이해 가죠, 제 말? 당연히 어떻게 또 강남역까지 또 가냐고, 그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따질 땐 일단 중개업은 맞는 거예요. 불법 자가용을 타고 왔다 하더라도 일단 온 거는 온 거예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지금 이런 논리가 이렇게 법에서 접근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법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격증 없는데 중개업 할 수 있겠어? 자격증 있어? 없죠. 그럼 중개업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정적으로 학원 처음 온 사람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중개업이에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분은 처음이 아닐 수도 있었던 거야. 어디선가 듣고 임선정이 앞에만 처음이었던 거야. 자, 별로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들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이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처음 왔구나 아니구나를 그거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올 테니까요. 자, 요 왼쪽에 요 제목은 지우지 마십시오. 잠깐 쉬겠습니다.